망한 집안에 시집 온 제 팔자지 뭐 쯔쯔. 3년 전 지아비가 끌려간 그 다음 날부터 이웃들은 연화의 집 앞을 못 본 척 지나쳤습니다. 채권자들이 몰려와 세간을 다 뜯어갔고 맹대행수는 거친 실꾸러미를 던지며 비웃었습니다. 이걸로 빚을 갚아보거라! 짜다가 내년 손이 먼저 썼겠지만! 누구도 20살 과부 편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그녀의 마당에 쓰러진 작은 아이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줄은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선조 제위 20년 가을이었습니다. 경상도 상주 실곡마을의 인적 드문 산기 슬개는 찬 바람을 간신히 막아내는 다 쓰러져가는 낡은 움막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지요. 철컥, 삐걱, 기. 칠흑같이 어두운 움막 안에서는 상처 입은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기괴한 배틀 소리가 끊임없이 새어나왔습니다. 한때 번듯했던 상단 가문의 막내 며느리. 20살 연화가 핏기 가신 얼굴로 낡은 배틀 앞에 앉아 쉴 새 없이 바디를 당기고 있었지요. 3년 전 지아비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나며 남긴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해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뼈가 부서져라 배를 짜야만 했습니다. 병환으로 자리 보전하시던 시어머니마저 지아비를 뒤따르듯 이듬해 봄에 쓸쓸히 눈을 감으셨으니 이 넓은 세상에 연화의 편은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앙상한 뼈마디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떨렸고 쩍쩍 갈라진 손끝에서는 검붉은 피가 배어나와 거친 명주실을 흉측하게 물들였습니다. 지역 상권을 독점한 맹대행수가 던져준 이 실은 지독한 잿물을 잔뜩 먹여놓아 만질수록 살갗이 훌렁훌렁 벗겨지는 악랄한 물건이었지요. 맹대행수는 몰락한 가문의 자존심을 짓밟으려 마을 사람들에게 연화를 돕지 말라 엄포를 놓았고 오직 자신만이 이 끔찍한 일거리를 주며 그녀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어디 그 고운 양반댁 며느리의 손가락이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짜보거라. 맹대행수의 비열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아 연화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기이, 철컥. 연화가 마른 침을 삼키며 배틀의 바디를 당길 때마다 낡은 기둥에서는 섬뜩한 마찰음이 정막을 찢어 놓았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가 이 악몽을 묵묵히 버텨내는 이유는 단 하나뿐이었지요. 그것은 지아비가 숨을 거두기 직전 검은 피를 토해내며 그녀의 손을 부여잡고 남긴 마지막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부인, 내가 죽더라도 아버님 때부터 물려받은 저 낡은 배틀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버리지 마시오. 부디 꼭 지켜주시오. 흐려져 가던 지아비의 간절한 눈빛이 떠오를 때마다 연화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다시금 핏물 든 명주실을 쥐어짜듯 당겼습니다. 그렇게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며칠 밤을 꼬박 지새운 연화의 눈앞이 돌연 새하얗게 흐려졌습니다. 극심한 현기증이 밀려오자 그녀는 헛구역질을 하며 낡은 배틀 기둥을 다급히 붙잡고 무너지는 몸을 지탱했지요. 잠시 가쁜 숨을 고르기 위해 그녀는 후들거리는 두 다리를 이끌고 힘겹게 삐걱거리는 살인문을 열어 어스름한 마당으로 비틀거리며 나섰습니다. 휘잉. 살을 에이는 듯한 매서운 가을의 찬 바람이 연화의 땀에 젖은 얇은 저고리 깃을 날카롭게 파고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털썩. 살인문 밖에서 무언가 육중하고 무거운 것이 거친 흙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둔탁한 소리가 연화의 귓전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연화의 두 눈이 커다랗게 벌어졌으며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그녀의 거친 숨소리만이 적막한 산기슭에 울려 퍼졌습니다. 쿵쾅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연화는 떨리는 두 손으로 살인문을 조심스레 밀어 젖혔습니다. 삐그덕하고 낡은 나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와 함께 열린 문틈 사이로 뽀얀 흙먼지가 매섭게 일었으며 그녀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둔탁한 소리가 났던 마당 한 구석의 집단 더미를 향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흩날리는 누런 먼지 사이로 거무스름하고 조그마한 형체가 바닥에 웅크린 채 미세하게 경련하는 것이 연화의 불안한 눈동자에 맺혔지요. 크게 놀란 연화가 거친 숨을 헐떡이며 젠걸음으로 차가운 흙바닥을 가로질러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고작 7세나 되었을까 싶은 꾀죄죄한 계집아이가 고꾸라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뼈만 남은 앙상한 몸뚱이에 다해져 너덜거리는 거적대기 하나를 간신히 걸치고 있었으며 파랗게 질린 입술을 파르르 떨며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 옅은 숨을 내몰아 쉬고 있었지요. 가을의 매서운 칼바람이 아이의 흙투성이 맨살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바싹 마른 몸이 사시나무 떨듯 크게 요동쳤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이 추운 날에 어쩌다가 연화는 사흘 밤낮을 제대로 먹지 못해 극심한 현기증이 일던 자신의 처지도 까맣게 잊은 채 다급히 허리를 굽혀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의 몸무게가 갓난아기처럼 가벼워 연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며 그녀는 서둘러 찬바람을 피해 비좁고 어두운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싸늘하게 식은 아랫목의 낡은 집신을 벗어 던지고 아이를 조심스레 뉘었습니다. 그녀는 지체할 틈도 없이 부엌으로 달려가 무쇠 가마솥 뚜껑을 거칠게 열어 젖혔습니다. 쟁그랑하는 날카로운 쇳소리가 부엌을 울리고 솥바닥에는 그녀가 이틀 동안 자신의 몫으로 꾹꾹 참으며 남겨둔 물보다 묽은 좁쌀 미음 반 그릇이 차갑게 눌어붙어 있었지요. 연화는 닳고 다른 나무 주걱을 쥐고 바닥을 박박 긁어모아 이가 빠진 낡은 사기 그릇에 그것을 정성스레 담았으며 그릇을 소중히 품에 안고 방으로 돌아와 아이의 창백한 입술 사이로 조심스레 흘려 넣기 시작했습니다. 미음이 메마른 입가를 타고 턱으로 질금질금 흘러내리자 연화는 거친 무명 소매로 연신 그것을 닦아주며 아이의 목구멍으로 제발 따뜻한 온기가 넘어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밖에서는 휘잉하며 산바람이 문풍지를 거치게 때렸지만 방 안에는 오직 연화의 애타는 숨소리만이 가득 찼지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죽은 듯 뻣뻣하게 누워있던 아이의 흉부가 갑자기 크게 부풀어 오르더니 컥컥 하는 거친 숨을 토해내며 굳게 닫혀있던 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정신이 드느냐? 대체 어디서 온 윗집 아이관데 이리 험한 꼴을 당했누? 연화가 다급하고도 안쓰런 목소리로 묻자 아이는 가슴을 움켜쥐고 마른 기침을 연거푸 쏟아냈습니다. 제 이름은 초아입니다. 모래가 구르는 듯 갈라진 아이의 목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가르며 힘겹게 흘러나왔습니다. 온기를 품은 미음 덕에 기운을 차리고 간신히 상체를 일으킨 초아는 격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연화에게 고맙다는 인사조차 잊은 채 고개를 획 돌려 방 한 구석을 가만히 응시하기 시작했지요. 아이의 시선이 꽂힌 곳에는 연화가 밤낮으로 피땀을 흘려가며 매달려 있던 낡고 삐걱거리는 배틀과 그 위에 어지럽게 걸린 거친 명주실 무더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경을 헤매던 굶주린 어린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초아는 숨죽인 채 나무 기둥과 엉킨 실타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으며 방 안에는 기묘하고도 팽팽한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스윽 하고 아이의 거적대기가 방바닥을 스치는 소리만이 들려오는 가운데 멍하니 허공을 향해 있던 아이의 초점 잃은 탁한 눈동자가 돌연 날카로운 빛을 발하며 기괴하게 번뜩였습니다. 일렁이는 호롱불 아래서 굶주린 어린아이의 눈빛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서늘하고도 꿰뚫어 보는 듯한 기운이 훅 끼쳐왔으며 연화는 등줄기를 타고 뱀처럼 기어오르는 섬뜩한 오한에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아이의 작고 마른 손가락이 허공에서 무언가를 퉁기듯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핏기 없는 손끝에서 당장이라도 날카로운 마찰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은 기묘한 손짓이 끊임없이 이어지자 숨을 죽이고 있던 연화는 서늘한 식은땀을 느끼며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피 섞인 기침을 토해내며 사경을 헤매던 초아는 짐승처럼 벌떡 일어나더니 비틀거리는 앙상한 다리를 이끌고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배틀로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어지럽게 엉킨 거친 명주실을 만지지도 않은 채 그저 코끝을 맴도는 시큼한 냄새와 연화가 배를 짤 때 났던 마찰음의 잔향만으로 허공을 더듬듯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갈라진 입술이 경련하듯 떨리더니 이내 쇳소리가 섞인 날카로운 목소리가 무거운 침묵을 매섭게 갈랐으며 초아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 배틀을 멈추세요. 저 실은 참나무 잿물에 3번이나 푹푹 삶아낸 썩은 실이에요. 부인의 갈라진 손끝을 타고 도끼가 거슬러 올라 보름 안에 두 눈마저 완전히 멀게 될 거라고요. 끔찍하고도 생생한 경고의 연화는 커다란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시장통을 떠도는 거지 꼬마가 옅은 냄새와 소리만으로 피도 눈물도 없는 맹대행수의 악랄한 계략을 단번에 꿰뚫어 본 것입니다. 참나무 잿물에 실을 삶아 맹독을 입히는 것은 한양 최고의 비단 상단 내에서도 끔찍한 비밀로 전해지는 저주술이었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며칠 전부터 10손가락 끝이 시뻘건 숯불에 댄 듯 타들어가며 진물이 흐르던 이유를 깨닫고 덜덜 떨리는 두 손을 감싸 쥐었지요. 초아는 그저 밥술이나 구걸하는 가여운 꼬마가 아니라 실의 결과 숨겨진 도끼마저 완벽하게 읽어내는 신비한 천재성을 지닌 아이였습니다. 자신이 맹대행수의 덫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다는 참담한 진실에 연화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초아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배틀 기둥을 탁탁 두드리며 무언가 더 다급한 비밀을 말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쾅! 고막을 찢어발기는 엄청난 파열음과 함께 마당의 살인문이 산산조각 나며 흩어졌습니다. 우수수 떨어지는 나무 조각들 사이로 짐승 같은 거친 고함이 고요하던 초가집을 무자비하게 뒤흔들었지요. 폭력적인 소리에 화들짝 놀란 두 사람은 비명을 삼키며 부서진 문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쿵쿵거리는 위협적인 발소리가 얼어붙은 흘바닥을 지식이며 방문 앞까지 들이닥치더니 방 안에 호롱불을 집어삼킬 듯 거대한 사내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몸을 웅크린 연화의 등 뒤로 식은땀이 쏟아졌고 초아 역시 배틀 기둥 뒤로 앙상한 몸을 숨기며 바짝 엎드렸습니다. 사방을 짓누르는 지독한 살기가 좁은 방 안의 공기마저 옥죄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안광을 품은 왈패 5명이 굵은 몽둥이를 흙바닥에 쿵쿵 내리찍으며 좁은 마당을 가득 메웠고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비릿한 땀 냄새가 초가집의 공기를 탁하게 물들였습니다. 그 살벌한 무리의 틈바구니를 뱀처럼 유연하게 가르고
번쩍이는 비단옷을 겹겹이 걸친 거대한 체구의 사내가 묵직한 발걸음을 옮기며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었으니 그는 바로 상주 일대의 모든 상권을 쥐고 흔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맹대행수였습니다. 사각 거리는 값비싼 비단 자락 스치는 소리가 초가집의 초라함과 기괴하게 대비되며 귓가를 파고들었고 달빛에 드러난 그의 기름진 얼굴 위로는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탐욕스러운 미소가 기분 나쁘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복에 연화 과부 밤 공기가 제법 찬데 어찌 이리 궁상맞게 떨고만 있는가. 맹대행수의 끈적하고 오만한 목소리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 방 안으로 기어들어왔으며 그 소리에 연화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한 몸을 문지방에 기대어 간신히 지탱했습니다. 대행수 어르신, 아직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조한 기한이 닷새나 남지 않았습니까? 어찌 한밤중에 이리 험한 분들을 이끌고 남의 집 문을 부수며 오셨단 말입니까? 연화가 두려움을 억누르고 쥐어짜듯 항변했지만 맹대행수는 역겨운 콧방귀를 뀌며 툭툭 집신 끝으로 낡은 마루턱을 오만하게 걷어찼습니다. 닷새라니 내 마음이 오늘 밤 당장 바뀌었느니라. 내년이 당장 오늘 밤 안으로 밀린 빚을 갚지 못한다면 내년이 애지중지 목숨처럼 숨겨둔 그 시집의 마지막 비전 서책을 내놓거나 아니면 내일 아침동이 트는 대로 관아의 관노비로 질질 끌려가 평생 짐승처럼 매를 맞으며 살아야 할 것이다. 그 잔혹하고 일방적인 호통에 연화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고 방구석의 숨은 초아 역시 숨을 헐떡이며 공포에 몸부림쳤습니다. 시집의 비전 서책이라니요. 그것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참혹하게 세상을 떠난 지아비의 결백을 증명하고 몰락한 가문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희망이자 생명줄이었습니다. 그것을 저 탐욕스럽고 더러운 맹대행수의 핏빛 손에 넘겨준다는 것은 혀를 깨물고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기에 연화는 버선발로 차가운 흙바닥으로 뛰어내려 그의 펄럭이는 바지가랑이를 부여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서책만은 제 목숨이 끊어져도 절대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약조하신 닷새의 말미만 더 주신다면 제 머리카락을 잘라 밟고 밤낮으로 배를 짜서라도 반드시 빚을 갚겠사오니 부디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화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적막한 밤하늘을 슬프게 울렸지만 맹대행수에 내려다보는 눈빛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고 매정하기만 했습니다. 시끄럽다. 인연이 아직도 제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헛소리를 짓거리는구나. 맹대행수는 신경질적으로 다리를 거칠게 털어내어 내달린 연화를 흙바닥에 무참히 내동댕이 치고는 턱짓으로 몽둥이를 든 왈패들을 향해 살벌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저 방 안을 샅샅이 뒤집어 엎어라 쥐새끼. 한 마리 숨을 곳 없이 장판 밑까지 다 뜯어내서라도 기어코 그 비전 서책을 찾아내야 할 것이야. 우와 하는 피에 굶주린 짐승 같은 함성과 함께 왈패들이 시커먼 진흙이 묻은 거친 집신발을 한 채 신성한 방 안으로 뛰어오르려 하자 바닥에 뒹굴며 흙투성이가 된 연화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짐승처럼 튀어올랐습니다. 그녀는 갈기갈기 찢겨나간 방문 앞을 두 팔을 활짝 벌려 죽기 살기로 가로막으며 가녀린 온몸을 던져 그들의 폭력적인 앞길을 필사적으로 저지했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는 제 지아비의 억울한 혼이 깃든 곳입니다.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단 한 발짝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녀린 여인의 처절한 몸부림은
거친 사내들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하고 부질없는 짓이었으며 오히려 그들의 가학심만 부추길 뿐이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연화가 도끼를 품고 악을 쓰며 앞을 가로막은 바로 그 짧은 순간 뒤에 서 있던 맹대행수의 두꺼운 손이 휙 하고 어두운 허공을 무섭게 가르며 뱀처럼 날아들었습니다. 꽉 하는 소름 끼치도록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그의 솥뚜껑만 한 억센 소나기가 연화의 가녀린 턱을 자비 없이 움켜쥐고는 그대로 우적우적 비틀어 올렸습니다. 그 연화의 입에서 고통에 찬 쇳소리 섞인 신음이 터져 나왔고 가녀린 턱뼈가 당장이라도 으스러질 듯한 끔찍한 악력에 그녀의 두 발이 허공으로 까치발처럼 들리며 목구멍에 숨통이 턱 막혀오기 시작했으며 방구석 배틀 뒤에 숨어 그 참혹하고 잔인한 광경을 지켜보던 초아는 터져 나오는 비명을 막기 위해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은 채 숨죽여 짐승처럼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핏발이 붉게 선 부리부리한 눈으로 숨을 헐떡이는 연화를 무자비하게 내려다보던 맹대행수가 두툼한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조소를 흘렸습니다. 독한 연서책을 내놓지 않겠다면 내년을 저작거리 기방에 팔아치워 은전 열량이라도 건져야겠다. 그의 짐승 같은 탁한 목소리에는 일말의 자비도 묻어있지 않았으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거친 소나기가 허공을 무섭게 휘젓자 연화의 가벼운 몸뚱이가 어두운 허공을 날아 꽁꽁 얼어붙은 마당 흙바닥으로 가차없이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퍼가는 뼈가 울리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매캐한 흙먼지가 피어올랐고 거친 자갈밭에 얼굴이 무참히 쓸린 연화의 이마와 찢어진 입술에서 검붉은 피가 터져나와 차가운 흙바닥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끌어내라. 맹대행수의 서늘한 명령이 밤 공기를 가르자마자 어둠 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왈패 서넛이 굵고 거친 포승줄을 꺼내 들고는 누런 이를 드러내며 바닥에 고꾸라진 연화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쓱쓱 집신이 얼어붙은 흙바닥을 긁는 소리가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연화의 귓가를 파고들었으며 온몸의 뼈마디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두 눈에서는 억울함과 한이 맺힌 핏물 섞인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영모라는 끔찍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지아비의 피 맺힌 한을 풀어주기 위해 엄동설안에도 손톱이 다 빠지도록 남의 집 허드레시를 하며 버텨온 지난 3년의 고생이 잿더미가 되어버렸다는 참담함이 그녀의 심장을 찢어놓았습니다. 지아비의 억울함을 증명할 유일한 희망마저 빼앗긴 채 이대로 천한 기방에 팔려가 평생 짐승처럼 살아야 한다는 절망감이 연화의 목을 밧줄처럼 조여왔습니다. 한편 칠흑 같은 어둠이 무겁게 내려앉은 비좁은 방 안에서 이 참혹한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어린 초아는 미친 듯이 떨리는 두 손으로 자신을 숨겨주던 낡은 배틀의 두꺼운 나무 기둥을 맹인처럼 더듬고 있었습니다. 극도의 공포에 하얗게 질린 아이의 이마에서는 차가운 식은땀이 쏟아져 내렸지만 그 절체절명의 순간 초아의 비상한 머릿속에서는 어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교한 계산이 폭풍우처럼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 연화가 피가 나는 손가락으로 배를 짤 때 낡은 배틀이 토해내던 삐걱 끼익 하는 뒤틀린 마찰음의 미세한 간격과 북이 나무 기둥을 때릴 때마다 방안을 울리던 공명음의 높낮이가 아이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며 완벽한 계산식으로 완성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툭, 툭, 텅텅. 초아의 작은 손끝이 배틀의 굵은 중심 기둥 아랫부분을
조심스럽게 두드릴 때마다 꽉 찬 통나무에서는 결코 날 수 없는 가볍고 텅 빈 파여름이 아이의 고막을 기묘하게 때렸습니다. 겉보기에는 낡고 무거운 참나무 기둥이었지만 손끝에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과 둔탁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의 파장은 분명 그 내부가 인위적으로 도려내어져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천재적인 감각에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핏발선 아이의 두 눈이 화들짝 커지며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의 무거운 정막을 단숨에 깨뜨렸습니다. 속이 비었어. 초아에 갈라진 입술 사이로 경하게 찬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으며 볼품없이 낡아 빠져 땔감으로나 쓸 법한 배틀이었으나 그 굵은 기둥 속은 누군가 오랜 시간 공을 들여 파낸 것처럼 정교하게 텅 비어 있었다는 진실이 아이의 온몸을 벼락처럼 강타했습니다. 악독한 맹대행수가 그토록 혈안이 되어 찼던 물건이자 연화에 돌아가신 지아비가 목숨을 바쳐 지켜낸 치명적인 비밀이 담긴 서책이 바로 이 낡은 배틀 기둥의 빈 공간 속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은 것입니다. 연화의 피투성이가 된 얇은 손목에 왈패들이 거친 포승줄을 칭칭 감으려는 찰나 낡은 배틀이 품고 있던 거대한 비밀을 알아챈 초아의 입에서 어미 잃은 산짐승의 포효 같은 처절한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린아이의 좁은 목구멍에서 났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피를 토하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차가운 밤하늘을 찢어놓았고 초아는 마루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무거운 장작 패는 쇳덩어리 도끼를 향해 상처 입은 맹수처럼 몸을 날렸습니다. 제 작은 몸통만한 무시무시한 쇠도끼의 자루를 두 손으로 꽉 부여잡은 초아는 단전에서부터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 내어 왈패들의 더러운 발길질에 짓밟히기 직전인 연화의 발밑을 향해 그 육중한 도끼를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힘껏 걷어찼습니다. 쾅 챙그라. 무거운 시퍼런 쇳덩어리가 얼어붙은 돌바닥을 거칠게 긁으며 시뻘건 불꽃을 튀기는 섬뜩한 파여름이 마당 한가운데로 벼락처럼 쏟아졌으며 흙바닥에 쓰러져 핏물을 흘리며 절망하던 연화의 초점 잃은 시선과 그녀를 짐승처럼 결박하려던 왈패들의 경악에 찬 시선,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미소 짓던 맹대행수의 탐욕스러운 시선까지 마당에 있던 모든 이들의 동공이 동시에 밤 공기를 가르고 날아와 처박힌 그 시퍼런 날이 선 도끼의 날카로운 끝을 향해 일제히 꽂혔습니다. 흙먼지가 채 가라앉기도 전 마루 끝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초아의 입에서 피를 토하는 듯한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인 당장 그 배틀을 부수세요. 기둥 속이 비어 있다고요. 초아의 목소리는 갈라져 섬뜩한 쇳소리가 났으며 부르튼 두 눈에서는 절박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찢어지는 소리에 맹대행수와 왈패들이 멈칫한 사이 분노한 대행수가 핏대를 세우며 호통을 쳤습니다. 저 미친 계집년의 입을 당장 틀어막아라. 왈패 하나가 마루 위로 뛰어올라 초아의 앙상한 목덜미를 낚아채려 거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초아는 뱀처럼 몸을 비틀어 소나귀를 피하며 있는 힘껏 고함을 이어갔습니다. 기둥 속이 텅 비었단 말이에요. 부인 제발 빨리요. 아이의 처절한 외침이 칼바람을 뚫고 마당에 쓰러져 있던 연화의 귓가를 관통했습니다. 왈패들이 아이에게 정신이 팔린 그 짧은 틈을 타 연화는 덫에 걸린 짐승처럼 튀어올라 흙바닥을 구르며 시퍼런 도끼자루를 거머쥐었습니다. 차가운 참나무 자루가 갈라진 손바닥에 쥐어지는 순간 3년 전 억울하게 죽은 지아비의 음성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배틀만은 절대 버리지 마시오.
그것은 몰락한 상단 가문 지아비의 유산이자 지난 3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매달렸던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연화는 도끼를 쥔 채 낡은 배틀을 돌아보았습니다.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내린 건 붉은 피가 켜켜이 스며들어 나무결이 시커멓게 물든 그 배틀은 지아비의 온기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밤마다 추위에 이가 딱딱 부딪히면서도 저 배틀의 기둥에 뺨을 기대면 살아생전 지아비가 나무를 깎던 대패질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여 그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지요. 그런 배틀을 자신의 손으로 부숴야 한다는 사실에 연화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끼를 쥔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차마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부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지아비의 마지막 흔적이 사라져 버린다. 망설임과 죄책감이 숨통을 옥죄어 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연화의 핏발선 시선이 마루 끝에서 왈패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로도 두 눈을 부릅뜨고 배틀의 중심 기둥을 가리키는 초아의 확신에 찬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7살 어린 아이가 제 목숨이 위태로운 와중에도 기둥 속의 비밀을 악에 바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지아비가 억울하게 죽어가며 남긴 진실이 저 안에 있을 것이다. 지아비가 배틀을 지키라 한 것은 나무가 아니라 그 속에 숨긴 무언가를 지키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연화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거칠게 훔치고는 굳은 결심을 다지며 흙먼지 속에서 비틀거리며 우뚝 일어섰습니다. 전연이 도끼를 집어들었다. 당장 빼앗아라. 맹대행수의 호통에 왈패들이 더러운 욕설을 내뱉으며 사방에서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가장 앞서 달려오던 덩치 큰 왈패가 굵은 몽둥이를 붕 소리를 내며 연화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자 연화는 본능적으로 도끼 자루를 가로로 들어 올려 까앙 하는 쇳소리와 함께 간발의 차이로 막아냈습니다. 어깨가 빠질 듯한 엄청난 충격에 무릎이 꺾이며 흙바닥으로 한쪽 무릎이 박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뒤따라 달려든 흉측한 칼자국이 난 사내가 연화의 헝클어진 머리채를 낚아채려 거친 소나귀를 뻗었으나 연화는 고개를 획 틀어 피하며 도끼 끝으로 사내의 손등을 날카롭게 후려쳐 물러서게 만들었습니다. 그 악 인연이 사내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 나왔고 맹대행수는 뒤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악을 썼습니다. 뭣들 하느냐, 계집 하나를 못 잡아 쩔쩔매느냐, 다리를 꺾어서라도 당장 끌어내라. 왈패 셋이 동시에 달려들어 연화의 사지를 붙잡으려 한 바로 그 절체절명의 찰나. 연화는 온몸의 체중을 실어 무거운 쇠도끼를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팔뚝에 굵은 핏줄이 붉어졌고 달빛에 시퍼렇게 빛나는 도끼날을 본 왈패들이 움찔하며 한 발짝 물러서는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의 한이 서린 무자비한 도끼날이 낡은 배틀의 두꺼운 참나무 중심 기둥을 향해 벼락처럼 내리찍혔습니다. 쩍 하고 천둥이 치는 듯한 엄청난 굉음이 산기슭에 고요한 밤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연화가 혼신의 힘을 담아 내리찍은 시퍼런 도끼날이 3년 내내 비명 같은 마찰음을 토해내던 두꺼운 참나무 중심 기둥의 한복판을 무자비하게 파고들었고 우지직 화직하는 뼈가 부서지는 듯한 연쇄 파열음과 함께 기둥이 두 갈래로 쩍 하고 갈라지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방으로 튀어오른 날카로운 나무 파편들이 멈칫하며 지켜보던 왈패들의 상판대기를 사정없이 후려쳤고 흙먼지가 뿌옇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쪼개진 기둥 사이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이 연화의 핏발선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평범한 참나무 겉껍데기 안쪽에 사람의 손으로 정교하게 파낸 빈 공간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밀한 공간 속에서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은빛의 달무리 명주실 수십 타래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며 차가운 달빛을 받아 영롱한 광채를 사방으로 흩뿌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칠타래 사이로 붉은 피가 묻은 두꺼운 장보 하나가 툭 하고 무거운 소리를 내며 흙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아래에는 기름종이의 겹겹이 곱게 쌓인 얇은 서책 한 권이 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맹대행수가 10년 동안 그토록 혈안이 되어 찾아 헤매던 시집의 마지막 비전 서책이었으며, 붉은 장부는 3년 전 억울하게 죽은 지아비가 목숨을 걸고 빼돌렸던 맹대행수와 관아의 탐관오리 이방이 결탁하여 죄 없는 상단들을 몰락시키고 피눈물 나는 재물을 갈취한 끔찍한 죄상이 낱낱이 기록된 비리 장부였습니다. 지아비는 숨을 거두기 직전 비리 장부와 비전 서책, 그리고 상단의 최고 기밀인 달무리 명주실까지 모두를 아내가 매일 밤낮으로 짜는 배틀의 두꺼운 나무 기둥 속을 비밀스럽게 파내어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지난 3년 내내 연화가 배틀을 돌릴 때마다 삐걱거리며 울부짖던 그 비명 같은 마찰음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지아비가 귀한 명주실과 장부와 서책을 숨기기 위해 파놓은 빈 공간이 내는 소리였음을 깨달은 연화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핏물 같은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 장부다, 저 피 묻은 장부와 서책부터 무조건 불태워야 한다. 저 년을 당장 때려 죽이고 저것들을 빼앗아 아궁이에 쳐넣어라. 자신의 추악한 목숨줄이 단번에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맹 대행수가 허리춤에서 시퍼런 은장도를 빼어들고 미친 개처럼 거품을 물며 울부짖자 그제야 재물에 홀려있던 왈패패 대여섯 명이 몽둥이와 낫을 지켜들고 소름 끼치는 괴성과 함께 연화를 향해 사방에서 달려들었습니다. 연화는 쏟아진 달무리 명주실과 장부와 서책을 품에 안고 남은 한 손으로 쇠도끼를 미친 듯이 휘두르며 저항했습니다. 붕하고 어두운 허공을 가르는 거친 파공음과 함께 덩치 큰 왈패 하나가 휘두른 굵은 참나무 몽둥이가 연화의 가녀린 어깨를 향해 무자비하게 날아들자 연화는 꽉 쥐고 있던 쇠도끼를 대각선으로 번쩍 들어 올려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깡 하는 날카로운 쇠소리와 함께 뼈마디가 산산조각 날 듯한 엄청난 충격에 연화의 몸이 갈대처럼 크게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어 검붉은 피를 흘리면서도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다른 왈패가 독사처럼 파고들며 녹슨 낫을 휘둘러 연화의 낡은 치맛자락을 거칠게 찢어발겼고 찌찌직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종아리에 깊은 상처가 나며 붉은 핏방울들이 은빛 달무리 명주실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연화의 미간이 깊게 패고 짐승 같은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그녀의 두 눈빛만큼은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호랑이처럼 형형하게 살기를 뿜어내며 다가오는 왈패들을 향해 미친 듯이 쇠도끼를 맹렬하게 휘둘러댔습니다. 가장 교활한 왈패 하나가 어둠을 틈타 연화의 등 뒤로 은밀하게 기어들어가 두꺼운 가죽신으로 오금을 무자비하게 걷어찼으며 퍽 하는 뼈가 울리는 소리와 함께 무릎이 꺾인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흙바닥으로 거칠게 고꾸라졌습니다.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다른 왈패가 달려들어 그녀의 손목을 무거운 발로 사정없이 밟아버리자 우드득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연화의 손에서 꽉 쥐고 있던 시퍼런 쇠도끼가 바닥으로 챙그랑하고 힘없이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옳지, 드디어 잡았다. 이 지독한 년아, 이제 그 품에 있는 것을 내놓아라. 승기를 잡은 왈패 하나가 누런이를 드러내며 거친 소나귀를 뻗어 연화의 품속에 있는 붉은 비단 장부를 강제로 쥐어뜯으려 했으나 연화는 팔이 부러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남은 한 손과 온몸을 둥글게 말아 지아비에 피가 묻은 장부를 결사적으로 끌어안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 거친 소나귀가 찢어진 저고리 틈을 파고들어 붉은 비단 장부를 거머쥐려는 찰나 지독한 살기를 내뿜으며 지켜보던 맹대행수의 일그러진 얼굴이 달빛 아래 악귀처럼 번뜩였습니다. 무얼 꾸물거리는 것이냐. 저 미친년의 숨통을 끊어서라도 당장 그 장부를 빼앗아 오라. 맹대행수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거칠게 손짓하자 뒤에서 기회를 엿보던 왈패 서넛이 탁한 기합 소리와 함께 흙먼지를 일으키며 우르르 달려들었으며 부욱하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왈패의 억센 손에 잡힌 비단 장부의 겉표지가 반쯤 찢어지며 고이 감춰져 있던 영롱한 빛깔의 달무리 명주실이 바닥으로 쏟아질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오른팔의 뼈가 어긋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연화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남은 왼손으로 필사적으로 흙바닥을 더듬었고 손톱 밑으로 거친 모래가 파고드는 아픔마저 잊은 채 조금 전 떨어뜨렸던 시퍼런 쇠도끼의 차가운 자루를 기적처럼 다시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더러운 손 치우지 못할까 다 죽여버릴 테다. 연화의 입에서 피를 토하는 듯한 쇳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녀는 쏟아지는 달무리 명주실과 반으로 찢어진 장부를 가슴 깊숙이 품어안은 채 몸을 비틀며 젖먹던 힘까지 끌어모아 왼손의 도끼를 미친 듯이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서걱하는 뼈를 깎는 소리와 함께 가장 먼저 달려들던 왈패의 굵은 정강이에 날카로운 도끼날이 무자비하게 박혀들었고 사내는 크아악 하는 귀를 찢는 비명을 지르며 검붉은 피를 뿜어내고는 뒤로 거칠게 낮아빠졌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무거운 쇠도끼가 슉슉하고 밤바람을 가르는 서늘한 파공음을 내며 연화의 몸 주위를 둥글게 방어하자 기세등등하게 달려들던 왈패들은 그 도끼 어린 기세에 짓눌려 섣불리 다가서지 못하고 주춤주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마루 밑에서 숨죽이고 지켜보던 초아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번개처럼 몸을 날려 마루 끝에 놓여있던 시뻘건 화로를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부인 조금만 참으셔요. 제가 맡겠습니다. 초아의 앙칼진 외침과 함께 우당탕하는 요란한 쇳소리를 내며 무거운 화로가 바닥으로 거칠게 뒤집혔고 벌겋게 타오르던 숯불 조각들이 사방으로 불꽃을 튀기며 마당 한 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잿물 먹인 썩은 실더미 위로 우수수 쏟아져 내렸습니다. 치익 하는 불길한 소리가 울리며 독한 잿물과 썩은 명주 가닥들이 뜨거운 불씨를 만나자마자 순식간에 시커멓고 매캐한 독연기가 거대한 기둥처럼 치솟아 오르며 밤하늘을 뒤덮기 시작했으며 그 지독한 연기는 단 한 번만 들이마셔도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이 맵고 코를 찌르는 구역질 나는 냄새를 풍기며 좁은 마당을 삽시간에 가득 채워버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장막을 만들어냈습니다. 콜록콜록 아따 이 독한 냄새가 대체 무엇냐. 내 눈이 빠질 것 같다. 앞이 보이질 않아. 캑캑 다들 물러서라. 갑작스러운 독연기의 맹렬한 습격에 왈패들은 들고 있던 몽둥이마저 내팽개친 채 연신 고통스러운 기침을 토해내며 눈물을 질질 흘렸고
두 손으로 허공을 허우적거리며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끔찍한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당황한 맹대행수 역시 화려한 비단 소매로 코와 입을 황급히 틀어막은 채 기침을 참으며 뒷걸음질을 쳤고 짙은 독연기 너머로 도끼를 휘두르는 연화의 희미한 그림자를 노려보며 두 눈을 독사처럼 부릅떴습니다. 왈패들이 기침에 정신을 못 차리자 무력으로 장부를 빼앗는 것이 쉽지 않음을 직감한 맹대행수는 일그러졌던 표정을 재빨리 바꾸고는 연기 너머로 한 발 물러서며 뱀의 혀처럼 교활하고 끈적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야, 내 말을 잘 들어보거라. 내가 지금 그깟 찢어진 장부 하나 쥐고 발악한다고 해서 이 처참한 현실이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의 음흉하고 달콤한 목소리가 맵고 독한 연기를 뚫고 귓가를 파고들었고 연화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끼를 쥔 왼손에 핏줄이 터질 듯이 꽉 힘을 주었습니다. 내가 그 피 묻은 장부와 달무리 명주실을 순순히 내게 넘기기만 한다면 내 당장 내 시집에 그 산더미 같은 빚을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모두 탕감해 주마. 맹대행수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제안은 매일 밤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지옥 같은 삶을 살아온 연화에게는 귀를 의심할 만큼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간악한 혓바닥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마치 덫을 놓듯 더욱 거대하고 치명적인 유혹의 미끼를 던졌습니다. 아니, 빚만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 상단의 안주인 자리까지 너에게 내어주지. 평생 비단 옷을 입고 기름진 고깃국을 먹으며 호의호식하게 해줄 테니 이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냐. 그 소름 끼치는 엄청난 제안이 매캐한 연기 속을 맴돌자 순간 왈패들의 기침 소리마저 잦아들며 좁은 마당에는 섬뜩할 정도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평생을 굶주림과 뼈 깎는 노동 속에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아온 빚쟁이 여인에게 조선 팔도를 쥐락펴락하는 거대 상단의 안주인이라는 자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부와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면 매일 밤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에 떨며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바느질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화려하고 안락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연화의 숨결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고 도끼를 쥐고 있던 손가락의 마디가 하얗게 질리며 흔들리는 듯 했지만 그 찰나의 순간 그녀의 뇌리에는 지난 3년 동안 어둠 속에서 홀로 삼켜야 했던 뜨거운 피눈물과 뼈에 사무치는 원한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선명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찬바람이 들이치는 어두운 골방의 거적대기 위에서 기침을 할 때마다 시뻘건 피를 한 움큼씩 토해내던 지아비의 창백하고 야윈 얼굴이 떠올랐고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뼈만 남은 앙상한 손으로 자신의 손을 부여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남겼던 유언이 귓가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배틀만은 절대 버리지 마시오. 부디 꼭 지켜주시오. 원통함에 눈조차 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지아비의 한 맺힌 마지막 유언이 귓가에 천둥처럼 맴돌았고 그를 그토록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모자라 남은 가족의 고혈까지 짜내려 했던 악귀가 바로 눈앞에서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저 맹대행수였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사람의 목숨조차 파리 목숨처럼 가볍게 여기는 저 악마 같은 자가 내미는 더러운 손을 잡는다는 것은 지아비의 피 묻은 무덤에 침을 뱉는 것과 다름없는 참혹하고 용서받지 못할 배신이었습니다. 연화의 검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 일었던 찰나의 흔들림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활화산처럼 끓어오르는 거대한 분노와 얼음장같이 차가운 살기가 무섭게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반으로 찢어진 장부 사이로 삐져나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영롱한 달무리 명주실을 제 목숨보다 소중하게 가슴 깊숙이 끌어안으며 부러진 오른팔을 늘어뜨린 채 천천히 상체를 곧게 일으켰습니다. 독연기 사이로 서서히 드러난 연화의 얼굴은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검은 흙먼지, 그리고 왈패에 튀어오른 피가 엉망으로 뒤엉켜 마치 지옥의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복수의 야차처럼 소름 끼치도록 처절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연화는 피 묻은 장부를 가슴 깊숙이 끌어안으며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개소리 집어치워라. 닷새 뒤 한양에서 신임 사또가 부임하는 잔칫날, 이 달무리 명주실로 짠 비단과 장부를 들고 동원으로 갈 것이다. 내 지아비의 원한을 그날 만천하에 밝히겠어. 연화의 선전포고에 맹대행수는 비릿한 웃음을 터뜨리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년의 소는 이미 잿물의 상에 감각이 없을 터 닷새 안에 비단을 짜지 못하면 넌 무고죄로 차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는 왈패들을 마당 곳곳에 배치하여 연화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하게 한 뒤 유유히 사라졌으며 사방이 흉기 든 적들로 포위된 완벽한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거친 발소리가 멀어지자 팽팽하게 당겨졌던 긴장의 끈이 툭 끊어지며 연화의 두 다리가 속절없이 꺾여 차가운 흙바닥으로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억눌렀던 처절한 신음이 터져 나오며 그녀는 흙투성이가 된 무릎을 감싸 안았고 부러진 오른팔에서 밀려오는 끔찍한 통증에 온몸이 사신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움막 밖에서는 왈패들이 바닥에 침을 가악 뱉고 낄낄거리며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작거리 미친 개보다 못한 년이 제 명을 재촉하는구만. 그들의 비웃음이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으나 연화는 두 귀를 굳게 닫은 채 오직 품속에 피 묻은 장부와 달무리 명주실만을 죽어라 부여잡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날카로운 볏짚 조각을 주워 잿물에 화상을 입어 흉측하게 부어오른 자신의 치마폭을 찍 찢어 상처 난 손과 퉁퉁 부어오른 부러진 팔을 거칠게 동염했습니다. 스윽스윽 거친 무명천이 진물 나는 상처에 닿을 때마다 생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연화는 턱관절이 뻐근해지도록 이를 꽉 악물며 흐릿해지는 정신을 매섭게 다잡았습니다. 밤바람이 움막에 뚫린 문창호 틈으로 매섭게 몰아치며 휑휑 귀신이 우는 듯한 소리를 내었지만 그녀는 피가 통하지 않아 비틀거리는 두 다리에 억지로 힘을 주어 흙벽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움막 한 구석에는 도끼의 중심 기둥이 두 동강 나고 뼈대가 처참하게 부서진 낡은 배틀이 흉물스러운 잔해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연화가 발을 질끌 끌며 조심스레 다가가 피투성이가 된 떨리는 손으로 나무 기둥을 쓸어내리자 삐걱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뽀얗게 쌓인 먼지가 달빛에 부서져 내리며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가슴 깊이 간직했던 반쪽짜리 장부를 배틀 아래 빈 공간에 단단히 쑤셔 넣어 숨겨두고서 은은한 푸른빛을 머금은 기적의 매개체인 달무리 명주실을 꺼내어 물레에 조심스레 걸었습니다. 하지만 맹대행수가 부은 독한 잿물에 피부가 녹아내려 감각이 무뎌진 손끝으로는 가느다란 명주실을 제대로 쥐는 것조차 쉽지 않아 실은 자꾸만 미끄러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바닥으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연화는 제멋대로 굳어버린 제 손가락을 원망하며 멍든 주먹으로 차가운 흙바닥을
퍽퍽 소리가 나도록 수차례 내리쳤고 갈라진 피부 틈새로 붉은 핏방울이 베어 나와 바닥을 검붉게 물들였습니다. 밖에서는 왈패들이 피우는 모닥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와 함께 그들이 마시는 막걸리 사발 부딪히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며 숨통을 조여왔지만 그녀는 억울하게 눈을 감은 지아비를 생각하며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뒹구는 가느다란 명주실을 입술로 조심스레 물어 올린 뒤 피투성이가 된 성한 왼손과 앞니를 이용해 기어코 짐승처럼 헐떡이며 배틀의 잉하에 실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닥을 팽팽하게 당겨 걸 때마다 부러진 오른팔의 뼈마디가 통째로 부서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전신을 휩쓸었지만 그녀의 뇌리에는 지아비가 마지막으로 토해내던 억울한 핏물과 맹대행수의 비열한 조롱 소리가 생생하게 맴돌며 멈추려는 굳은 손끝에 지독한 오기와 끈질긴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철컥 삐걱 이내 낡은 참나무 배틀이 무거운 신음을 토해내며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나무로 깎은 북이 팽팽한 실과 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가로지르는 마찰음이 고요하고 적막한 움막 안을 가득 채워나갔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이마에서는 콩알만 한 굵은 땀방울이 한여름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려 피딱지가 검게 앉은 뺨을 타고 뾰족한 턱 끝으로 뚝뚝 떨어졌으나 연화의 핏발선 시선은 오직 배틀 위에서 한 땀 한 땀 엮어지는 푸른 비단에만 무섭도록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닷새라는 턱없이 짧은 시간 안에 한 필의 거대한 비단을 완성한다는 것은 두 팔이 온전한 장인조차 밤낮을 세워도 해내기 힘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연화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잊은 채 꼬박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내는 듯한 끔찍한 통증 속에서 미친 듯이 배틀을 돌리고 또 돌렸습니다. 움막 밖에서 감시하던 왈패 중 하나가 문틈으로 그 광경을 훔쳐보고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 독한 년 보소팔이 부러졌는데도 주둥이로 실을 물고 배를 짜고 자빠졌네. 왈패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찰칵거리는 배틀 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규칙적으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를 숨바꼭질하듯 드나들고 매서운 새벽 이슬이 차갑게 내려앉아 낡은 움막의 집단 지붕에서 툭툭 무거운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올 무렵이었습니다. 찢어지고 짓무른 연화의 손끝에서 밤새 짜인 손바닥만 한 좁은 비단 조각이 어스름하게 밝아오는 푸른 새벽빛을 온전히 받아내며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로운 달무리처럼 영롱하고 눈부신 광채를 사방으로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영롱한 광채가 사방으로 뿜어지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밤새 극도로 혹사당한 낡은 배틀의 기둥 하나가 콰직하는 끔찍한 파열음을 내며 반으로 쪼개져 무너져 내렸습니다. 깜짝 놀란 연화가 부서지는 배틀을 제 몸으로 막아보려 허둥지둥 손을 뻗었으나 며칠 밤낮을 굶주리며 고통을 버텨온 육신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으며 결국 속절없이 꺾인 두 다리로 차가운 흙바닥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찢어진 손끝에서 배어나온 붉은 피가 영롱하게 빛나던 비단 조각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고 그녀는 산산조각이 난 배틀을 끌어안은 채 깊은 절망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오열하는 연화의 무릎 위로 초아에 작고 따뜻한 두 손이 다가와 조심스레 포개어졌습니다. 부인 울지 마시어요. 부인의 손은 상했지만 제게는 실의 결을 보는 눈과 소리가 있사옵니다. 맑고 단단한 초아의 목소리가 어스름한 새벽에
차가운 움막 안을 묵직하게 채웠습니다. 초아는 연화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바닥에 떨어져 신비로운 빛을 뿜어내는 달무리 명주실 한 가닥을 집어들고는 뚫어진 집단 지붕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빛에 가만히 비춰보았습니다. 이 달무리 명주실은 그저 겉으로만 빛을 뿜어내는 평범한 물건이 아니어요. 실이 빛을 머금는 이 특수한 성질을 이용하면 짜임의 굵기와 각도를 교묘하게 비틀어 빛이 통과할 때 그 그림자가 글씨로 변하게 만드는 전설 속의 기법을 구현할 수 있사옵니다. 초아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옛날부터 최고 권위의 장인들 사이에서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환상의 직조술이었습니다. 말을 마친 초아는 곧바로 차가운 흙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뾰족한 나뭇가지를 집어들더니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복잡하게 얽힌 짜임의 방식을 쉼 없이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로 세로로 얽히는 날실과 시실의 교차점과 빛이 스며들고 반사되는 미세한 각도도, 그리고 실이 당겨지는 팽팽함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그 놀라운 도안은 7살 어린아이의 머리에서 나왔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정교하고 경이로웠습니다. 바닥에 빼곡하게 새겨지는 신비로운 도안을 멍하니 바라보던 연화에 흐려졌던 눈동자에 다시금 강렬한 생존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치맛자락을 부국 찢어내어 짓무르고 찢어진 10손가락을 단단히 동여맨 뒤 움막 구석에 굴러다니던 질긴 칡 노끈을 주워와 두 동강이 만 배틀의 기둥을 칭칭 감아 응급으로 수리했습니다. 찌그덕 삐걱거리는 위태로운 소리를 내며 간신히 뼈대만 맞춘 낡은 배틀이었지만 연화는 부서진 나무 판자 위에 꿋꿋하게 다시 앉아 날숨을 길게 내뱉으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 시작하겠사옵니다. 첫 번째 단은 시실을 2푼의 두께로 팽팽하게 당기고 날실은 반치 위로 올리시어요. 초아가 낭낭한 목소리로 방식을 읽어내리며 박자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초아가 불러주는 그 미세한 박자와 실의 굵기에 맞춰 연화는 온몸을 찢어놓는 듯한 끔찍한 통증마저 까맣게 잊은 채 자신의 모든 신경을 두 손끝과 귓가에 집중했습니다. 아이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오묘한 박자에 맞춰 연화의 손에 쥐어진 낡은 북이 촥찰칵하는 경쾌하고도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허공을 가르며 은빛 자취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퉁퉁 부어오른 팔목이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비명을 질렀으나 초아의 맑은 목소리는 연화의 망가진 육신을 움직이는 거대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음 단은 날씨를 3푼 내리고 시실은 한치의 여유를 두어 느슨하게 넘기시어요. 초아의 다급한 지시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연화의 입술이 꽉 다물어지며 붉은 피가 배어나왔고 그녀의 발끝은 쉴 새 없이 배틀의 끌줄을 당겼다 놓기를 반복하며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철컥촥 철컥촥 낡은 배틀이 금방이라도 산산조각이 날듯 요란한 비명을 지르며 작동할 때마다 눈부신 은빛 자취를 남기며 날아다니는 북이 촘촘하고 기이한 무늬의 비단결을 맹렬하게 직조해 나갔습니다. 움막 밖에서 밤새 투전판을 벌이다 거적대기를 덮고 꾸벅꾸벅 졸고 있던 왈패들은 안에서 다시금 미친 듯이 들려오는 요란한 배틀 소리에 짜증을 내며 귀를 틀어막았지만 썩은 집단 지붕 아래에서 벌어지는 기적 같은 광경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 찢어진 문틈을 넘어 움막 안을 완전히 비추자 연화와 초아가 피땀을 흘리며 짜낸 비단 위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은하게 푸른빛을 발하는 달물이 명주실 사이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투과되자 디단의 올록볼록하고 오묘한 짜임이 만들어낸 미세한 그림자들이 일제히 한 곳으로 모여들며 선명한 먹물처럼 검은 글씨들을 허공에 뚜렷하게 띄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위한 비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이토록 참혹한 지경으로 몰아넣은 짐승만도 못한 무리들의 온갖 비리와 악행과 힘없는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낸 더러운 죄상이 그 누구도 함부로 위조할 수 없는 완벽하고 풀 수 없는 비밀의 문장이 되어 비단의 결 속에 고스란히 그림자, 글씨로 아로새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부인, 조금만 더 버티시어요. 이제 절반이 완성되었사옵니다. 초아의 작은 이마에도 굵은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턱 끝으로 뚝뚝 떨어져 내렸고 클바닥에 쉴 새 없이 방식을 그리던 나뭇가지는 아이가 너무 꽉 쥔 탓에 뚝 하고 부러져 버리고 말았지만 아이는 피가 맺힌 맨손가락으로 거친 흙바닥을 미친 듯이 긁어가며 다음 박자를 계산해 내어 목청껏 외쳤습니다. 연화의 시야가 쏟아지는 땀과 핏방울로 붉게 흐려져 한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녀는 오직 귓가를 파고드는 초아의 낭낭한 목소리 하나에만 의지하여 짐승 같은 거친 기합을 내지르며 최후의 힘을 쥐어짜 배틀을 내리쳤습니다. 으아. 살이 찢어지는 듯한 연화의 처절한 비명과 함께 낡은 북이 마지막 날실의 틈새를 기적처럼 통과하는 그 순간 움막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눈부신 달무리 빛이 일순간 거대한 해일처럼 소용돌이치며 피투성이가 된 두 사람의 작은 몸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눈을 뜰 수조차 없던 강렬한 은빛 무리가 일렁이는 파도처럼 서서히 가라앉자 낡은 배틀 위에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 영롱한 자태를 뽐내는 은빛 비단 한 필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투그하고 핏기가 가신 연화에 떨리는 손에서 북이 힘없이 흙바닥으로 굴러떨어졌으며 팽팽하게 당겨졌던 활시위가 끊어진 것처럼 그녀의 몸뚱이는 그 자리에서 맥없이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초아가 찢어진 목소리로 부르짖으며 황급히 기어가 연화에 쓰러지는 몸을 작은 어깨로 간신히 받아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연화에 퉁퉁 부어오른 열 손가락에서 검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 반완성된 비단 끝자락을 처참하게 적셨지요.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 핏방울들은 은빛 원단에 닿자마자 흔적도 없이 스며들며 오히려 더욱 찬란한 진주빛 광택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나흘 밤낮을 꼬박 세운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헉헉거리며 좁은 움막 안을 채웠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마침내 해내었다는 처절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기뻐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기이한 빛이 쓰러지고 미친 듯 울려 퍼지던 배틀 소리가 완전히 멋자 밖에서 감시하던 왈패들의 귀가 번쩍 뜨였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사각사각 거친 집신을 끌며 거대한 산승 같은 그림자 하나가 방문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바로 피도 눈물도 없는 맹대행수였습니다. 그가 두꺼운 입술을 비틀어 코웃음을 치며 도끼 품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드디어 저 지독한 것들이 일을 끝마친 모양이구나. 당장 문고리를 단단히 걸어 잠그거라. 덜컹 쇠에 무쇠 자물쇠가 걸리며 문고리를 틀어막는 섬뜩한 쇠소리가 방문을 뚫고 들어오자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던 연화와 초아의 어깨가 경악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연화가 갈라진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기어가 방문을 쾅쾅쾅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무슨 짓이오? 어서 문을 여시오. 하지만 밖에서는 맹대행수의 잔인한 웃음소리만이 돌아왔습니다. 내년들이 살아서 숨겨둔 장부를 관아에 넘기면 내 목숨이 위태로워지니 어찌 살려두겠느냐. 여봐라, 저것들을 산채로 태워 죽이고 불이 꺼지면 비단과 장부만 챙겨 오너라. 그의 사형 선고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파앗 소리와 함께 왈패들의 시뻘건 횃불이 초가 지붕 위로 무자비하게 내던져졌습니다. 바짝 메말라 있던 볏짚 지붕은 굶주린 짐승처럼 불씨를 집어삼키며 화르륵 하는 폭음과 함께 타들어갔고 순식간에 시뻘건 불길이 움막 전체를 포위해 들어왔습니다. 타다닥 와지끈 썩은 나무 기둥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진동했고 창호지에 스며든 맹렬한 불길은 매캐한 연기를 뿜어내며 좁은 방 안의 산소를 무서운 속도로 집어삼켰습니다. 초아가 목을 부여잡고 피 섞인 기침을 토해내며 뜨거운 흙바닥에 쓰러지자 연화는 치맛자락을 부국 찢어 아이의 코와 입을 틀어 막아주며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초아야, 정신을 잃으면 아니 된다. 내 문을 부수어 볼 터이니 바닥에 바짝 엎드려 있거라. 연화는 남은 생명력을 끌어모아 피투성이가 된 어깨로 굳게 닫힌 나무 문을 쾅쾅 들이받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지만 밖에서 통나무까지 덧대어 잠가버린 문은 꿈쩍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천장에서 불이 붙은 볏짚 무더기들이 우수수 쏟아져 내리며 연화의 등을 덮쳐왔습니다. 살같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연화는 불붙은 집단들을 거칠게 쳐내고는 쓰러진 초아를 품으로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눈과 코를 찌르고 사방은 화염 구덩이로 변해버렸지만 연화의 핏발선 시선은 오직 은빛 비단과 그 밑에 목숨처럼 숨겨둔 낡은 장부로 향해 있었습니다. 저 장부만 관아에 닿을 수 있다면 억울하게 죽어간 지아비의 한을 풀 수 있다는 지독한 일념이 꺼져가는 그녀의 심장을 펄떡이게 만들고 있었지요. 부인, 너무 뜨겁사옵니다. 제발 살려주시어요. 초아의 가녀린 목소리가 거대한 불길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사그라질 무렵이었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살을 녹일 듯 치솟아 오르는 절체절명의 순간 갑자기 방 한 구석에서 닷새 동안 기적을 엮어내던 낡은 배틀의 커다란 나무 기둥 하나가 불길을 견디지 못하고 우지끈 쾅 하는 파열음과 함께 피투성이가 된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연화는 짐승 같은 단말말을 토해내며 몸을 날려 초아의 얇은 허리춤을 낚아채고는 미친 듯이 끓어오르는 구들장 위를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우당탕탕 쇳덩이처럼 무겁고 단단한 기둥이 두 사람이 방금 전까지 엎드려 있던 자리를 무자비하게 내리찍으며 시뻘건 불똥을 흩뿌렸고 남은 산소를 모조리 집어삼킨 매캐한 연기가 순식간에 좁은 움막 안을 가득 채우자 두 사람은 숨이 막혀 격렬한 기침을 쏟아내며 뜨거운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살갗을 태우는 불길이 등허리를 날름날름 핥아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연화의 핏발선 두 눈은 오직 하나 목숨보다 귀한 증거를 향해 형형하게 번뜩이며 불길을 피해 바닥을 기어가 완성된 은빛 비단과 남편의 피 묻은 장부를 치맛자락으로 꽁꽁 싸매어 품속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이내 한 구석에 남아있던 낡은 물독을 향해 몸을 던져 쨍그랑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깨진 독에서 쏟아진 흙탕물을 초아의 너덜너덜한 거적대기에 미친 듯이 문질러 적셔주며 악을 썼습니다. 이걸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거라. 절대 고개를 들면 아니 된다.
그녀의 목소리는 독한 연기의 상에 쩍쩍 갈라진 쇳소리가 났으나 그 안에 담긴 결기만큼은 시퍼런 작두날처럼 서늘하고 매서웠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초아가 축축한 거적을 뒤집어 쓰고 쥐죽은 듯 숨을 죽인 사이 연화는 무거운 도끼 자루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불길이 덜 번진 뒷방의 작은 흙벽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앞문에는 도끼를 품고 불을 지른 왈패놈들이 시퍼런 칼을 들고 진을 치고 있었으니 살길은 오직 이 단단한 벽을 부수고 나가는 것뿐이었지요. 피투성이가 된 연화의 두 팔에 시퍼런 핏대가 터질 듯 솟아오르며 묵직한 도끼가 허공을 갈랐고 퍽 첫 번째 내리침에 퀴퀴한 흙먼지가 훅하고 일었으며 쿵 두 번째 내리침에 마른 흙벽에 굵직한 금이 쩍 하고 갈라졌고 마침내 영혼까지 쥐어짠 세 번째 도끼질이 와르르 하는 통쾌한 굉음과 함께 사람 하나가 간신히 빠져나갈 만한 구멍을 뚫어냈습니다. 매서운 밤바람이 구멍 사이로 훅 끼쳐 들어오며 불길이 더욱 거세게 치솟아 오르자 연화는 지체 없이 초아의 목덜미를 낚아채어 좁은 구멍 밖으로 거칠게 밀어 던진 뒤 무너져 내리는 잔해를 피해 어깨뼈가 무참히 긁히고 찢기는 고통을 이 악물고 참아내며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저쪽이다. 전현들이 뒷구멍으로 도망친다. 당장 잡아 죽여야. 기척을 눈치챈 왈패들의 악에 바친 고함이 날카롭게 찢어졌지만 두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깔린 뒷산의 험한 비탈길을 향해 짐승처럼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앙상하고 날카로운 나뭇가지들이 채찍처럼 휙휙 날아와 창백한 얼굴을 무자비하게 찢어 놓았고 뾰족한 돌부리와 가시덤불에 채인 맨발에서는 붉은 피가 낭자하게 흘러내렸으나 억울하게 죽은 남편의 원한을 기필코 풀어야 한다는 지독한 일념이 연화의 두 다리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들었지요.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의 피 묻은 손을 꽉 부여잡고 밤새도록 거친 산길을 헤매고 또 내달렸습니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참혹한 지옥의 밤이 거치고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해가 중천에 떠오르며 눈부신 아침 햇살이 경상도 상주의 땅을 훤히 비출 무렵이었습니다. 평화롭기 그지없는 상주 관아의 웅장하고 높은 소슬대문 앞에 마치 아귀지옥에서 갓살아서 기어나온 야차처럼 온몸이 붉은 피와 시커먼 흙먼지로 뒤덮이고 치맛자락이 갈기갈기 찢긴 여인 하나가 비틀거리며 참혹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침번을 서며 졸고 있던 대문 앞에 포졸들이 기겁하며 창을 교차해 막아설 틈조차 주지 않고 연화는 품속 깊이 아는 은빛 비단과 피 묻은 장부가 무사한지 한 번 더 뼈가 으스러지도록 꽉 끌어안은 비 바닥난 체력에서 젖먹던 마지막 진해까지 쥐어짜 내어 관아 동원 마당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커다란 신문고를 향해 맹렬하게 걸어갔습니다. 이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 피투성이가 된 두 손으로 무거운 붉은 북채를 단단히 거머쥐고 하늘에 닿을 듯한 억울함과 원통함을 모두 담아 온몸이 부서져라 힘껏 북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둥둥 육중한 북소리가 아침의 정막을 무참히 찢어발기며 상주 관아의 담장을 넘어 저 멀리 산천까지 메아리쳐 퍼져나갔습니다. 뼈가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짓무른 연화의 두 손에서 검붉은 피가 쉴 새 없이 뚝뚝 떨어져 붉은 북채를 흥건하게 적셨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빨이 부서져라 꽉 깨문 채 허공을 가르며 계속해서 북을 내리쳤으며 그 소리는 마치 구천을 떠도는 억울한 원혼이 피를 토하며 쏟아내는 처절한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마침 상주 관아에 부임한 지 닷새밖에 되지 않아
지역에 힘 있는 유지들을 모아놓고 성대한 아침 잔치를 벌이려 준비 중이던 신임 사또는 갑작스럽게 귓가를 때리는 굉음에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황급히 동원 마루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대체 어느 미친 자가 이 아침부터 감히 신성한 관아의 신문고를 울려 소란케 한단 말이냐. 당장 저자를 끌어내리지 못할까. 사또의 불호령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동원 마당 한 구석에서 흙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으니 그는 다름 아닌 상주 최고 부자이자 악덕 상단 주인인 맹대행수였습니다. 그는 연화가 도착하기 반각 전부터 벌써 비싼 비단옷 자락에 시커먼 재를 묻히고 불쌍한 척 위장을 한 채 사또를 향해 에고에고 곡소리를 내며 기어와서는 이마에 피가 나도록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또 날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저 미친 과부년이 제게 빌려 간 500냥의 거금과 쌀 50석의 빚을 갚지 않으려고 앙심을 품더니 급기야 제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쳐서는 이리 관아까지 기어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있사옵니다. 맹대행수는 소매로 거진 눈물을 훔치며 연화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고 그의 등 뒤에 도열해 있던 10여 명의 상단 수하들 역시 일제히 땅에 엎드려 맞장구를 치며 여론을 몰아갔습니다. 맹대행수의 교활한 새 치혀가 내뱉는 거짓말에 완벽히 속아 넘어간 신임 사또는 피와 흙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짐승처럼 헐떡이는 연화를 벌레 보듯 혐오스럽다는 듯 내려다보며 벼락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고 방화까지 저지른 것도 모자라 감히 신성한 관아의 북을 어지럽히다니 저 발칙한 여인을 당장 옥에 가두고 곤장 30대를 친 후 평생 관노비로 삼아 혹독하게 죗값을 치르게 하라. 철창 소리와 함께 20여 명의 포졸들이 살벌한 기세로 육모방망이와 포승줄을 치켜들고 연화를 향해 우르르 달려들자 며칠을 굶고 피를 흘려 기력이 쇠한 그녀는 찢어진 치맛자락이 밟혀 흙바닥에 거칠게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거친 모래바닥에 뺨이 쓸려 붉은 피가 배어 나오는 와중에도 연화는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며 포승줄을 피하려 몸부림을 쳤고 덜덜 떨리는 손을 품속 깊숙한 곳으로 집어넣어 불길 속에서 건져낸 너덜너덜해진 비밀 장부를 꺼내 사또를 향해 필사적으로 뻗었습니다. 사또 날이 억울하옵니다. 제발 이것을 보시옵소서. 이 장부 안에 맹대행수가 저지른 살인과 착취의 증거가 모두 그녀의 갈라진 목소리가 동원마당에 울려 퍼지며 장부의 첫 장이 바람에 펄럭이려던 찰나였습니다. 퍽하는 끔찍하고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맹대행수의 두꺼운 가죽신이 연화의 얇은 손목을 무자비하게 걷어찼습니다. 아, 뼈가 부러지는 듯한 외마디 비명과 함께 연화의 손에서 튕겨나간 피 묻은 장부는 허공을 날아 맹대행수의 발밑으로 툭 떨어졌고 그는 등 뒤로 사또의 시선을 가린 채 비열한 미소를 입가에 띠며 그 장부를 자신의 넓은 소매 속으로 뱀처럼 재빠르게 숨겨버렸습니다. 어딜 감히 불경한 쓰레기를 사또 나리께 들이미느냐. 이 미친년의 입을 당장 틀어막고 끌어내지 못할까. 맹대행수의 악에 바친 호통에 포졸들이 연화의 머리채를 거칠게 휘어잡고 차가운 돌바닥 위로 질질 끌고 가려 했습니다. 남편의 억울한 목숨값과 자신의 피땀이 서린 유일한 증거인 장부마저 눈앞에서 빼앗기고 이대로 평생 노비로 끌려가 죽게 될 위기에 처한 연화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마지막 남은 초인적인 힘을 다해 자신을 짓누르는 포졸들의 억센 소나귀를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고 앉아 덜덜 떨리는 피투성이
두 손을 가슴팍 깊은 곳으로 집어넣어 화마 속에서도 제 목숨보다 소중히 지켜내어 품고 있던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습니다. 사또나리, 제발 이것만은 보아주시옵소서. 피를 토하듯 처절하고 한맺힌 연어의 단말마 같은 외침과 함께 그녀가 두 팔을 하늘 높이 치켜 올리자 꽉 뭉쳐져 있던 묵직한 천 조각이 촤르륵 소리를 내며 동원의 넓은 뜰 위로 스르륵 풀려 내렸습니다. 아침의 찬란한 햇살을 정면으로 머금으며 허공을 가르는 그것은 단순한 천이 아니었으니 바로 억울하게 죽은 남편이 10년의 세월 동안 밤낮을 바쳐 비법을 연구하고 연화가 찢어진 손끝에서 흐르는 피눈물로 바느질하여 완성해 낸 전설 속의 은빛 명주였습니다. 비록 군데군데 붉은 핏자국과 시커먼 재가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주 폭은 마치 스스로 생명력을 지니고 빛을 뿜어내듯 눈이 시리도록 찬란하고 영롱한 은빛 광채를 사방으로 흩뿌리며 너울거렸고 찰나의 순간 관아 마당에 모여있던 사또와 포졸들 그리고 잔인한 미소를 짓고 있던 맹대행수까지 모든 이들의 눈동자가 그 경이롭고 압도적인 자태에 완벽하게 사로잡혀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멎어버린 채 일순간 동원 전체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동원 마루에 정좌하고 있던 사또의 입에서 허 하는 무거운 탄식이 새어나오며 일순간 얼어붙었던 정적을 단번에 깨뜨렸습니다. 눈부신 자태를 드러낸 은빛 비단은 그저 빛깔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으며 매의 눈을 가진 사또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표면을 수놓은 무늬가 여느 기방이나 비단전에서 취급하는 최고급 명주와도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결을 무시하고 마치 거미줄이 기괴하게 얽혀있는 듯한 불규칙한 실타래의 흔적과 중간중간 기형적으로 두꺼워졌다가 얇아지는 기이한 직조 방식의 사또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 기묘하고도 불길한 문양을 마주한 맹대행수의 얼굴에서 방금 전까지 걸려있던 뱀 같은 미소가 씻은 듯이 사라지며 그의 두툼한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 따위 해괴망측한 천 조각이 대체 무슨 증거가 된단 말씀이옵니까? 필시 저 미친 여편네가 관아를 능멸하고자 요술을 부리는 것이니 당장 옥에 가두고 주리를 틀어주시옵소서. 그가 다급하게 침을 튀기며 소리쳤으나 연화는 거친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 목에서 붉은 피가 배어날 정도로 처절하게 절규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부디 이 비단을 저 맑은 가을 햇빛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채 지아비의 피 맺힌 한과 진실이 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사옵니다. 그녀의 가녀린 이마가 쿵 하고 차가운 돌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동원 마당을 구슬프게 울렸고 그 소리에 구경하던 장터 사람들도 마른 침을 삼키며 숨을 죽였습니다. 사또는 길게 기른 턱수염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여인의 말대로 저 비단을 해를 향해 높이 펼쳐보아라. 단 한 치의 구김도 없이 팽팽하게 당겨야 할 것이니라. 사또의 엄한 불호령에 양옆에 도열해 있던 2명의 장골 포졸이 젠걸음으로 다가갔으며 펄럭하는 묵직하고도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포졸들이 비단의 양끝을 단단히 움켜쥐고는 구름 한 점 없이 투명한 가을 하늘 아래로 눈부신 은빛 비단을 팽팽하게 당겨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동원마당에 모인 수십 명의 사람들 입에서 일제히 헉 하는 헛바람 켜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눈앞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일반적인 명주실이나 무명천이라면 그저 쨍한 햇빛을 튕겨내며 바닥에 짚고
시커먼 그림자만을 드리웠겠지만 죽은 남편이 10년의 세월을 바쳐 완성해 낸 달무리 명주실의 독특한 짜임새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강렬한 햇빛이 은빛 비단의 미세한 틈새와 기형적으로 얽힌 실타래 사이를 절묘하게 투과하며 바닥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텅 비어있던 거친 화강암 돌바닥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며 선명하게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얼룩이나 의미 없는 문양이 아니었으니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7살 초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곱은 손으로 셈을 하여 햇빛의 굴절 각도와 명주실의 두께 차이를 완벽하게 계산해내었고 연화가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10손가락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뼈를 깎는 고통으로 한 땀 한 땀 짜 내려간 피눈물의 결정체였습니다. 오직 강렬한 빛이 닿아야만 실과 실 사이의 틈새가 글자의 형태를 띠며 그 숨겨진 진실이 바닥에 새겨지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림자, 밀서가 마침내 3년의 긴 침묵을 깨고 세상 밖으로 온전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돌바닥에 흑백의 대비를 이루며 아로 새겨진 거대한 그림자, 글귀를 내려다보던 사또의 두 눈이 화로의 불꽃처럼 맹렬하게 커졌습니다. 이것은 천지신명이시여. 사또의 짐짓 떨리는 목소리가 팽팽한 허공을 갈랐으며 그림자가 만들어낸 뚜렷한 글자들은 맹대행수가 지난 10년간 저지른 극악무도한 악행들을 낱낱이 그리고 너무도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모년 모월 모일 왈패들을 시켜 진상품 비단 장수를 물에 빠뜨려 수장시킴. 그 대가로 뇌물 500냥을 착복함. 모월 모일 가명의 이방에게 가짜 장부를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은자 100냥을 상납함. 핏빛보다 더 선명하게 드리워진 그림자, 글귀는 그 자체로 맹대행수의 숨통을 끊어놓을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철퇴였습니다. 이방 당장 어제 맹대행수의 뒷방에서 압수한 비밀 장부들을 이리 가져오라. 사또의 벼락 같은 고함에 이방이 헐레벌떡 두꺼운 장부 뭉치를 품에 안고 달려왔고 촤르륵 펄럭 거칠게 종이 넘어가는 소리만이 숨막히는 정적을 날카롭게 채웠습니다. 사또의 매서운 시선이 바닥에 맺힌 그림자, 밀서와 손에 든 장부의 기록을 쉴 새 없이 오가며 대조를 시작했습니다. 토시 하나, 푼돈 한 입까지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일치하는구나. 내 이놈 맹대행수 인면수심에 탈을 쓰고 어찌 이리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도 하늘이 무섭지 않더냐. 사또의 진노한 호통 소리가 마치 벼락처럼 동원 지붕을 뚫을 듯 뒤흔들었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과 자신의 완벽한 파멸을 깨달은 맹대행수의 굵은 다리가 집신채로 꺾이며 풀썩 소리와 함께 흙바닥에 볼품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옵니다. 억울하옵니다. 사또 나으리 저것은 필시 저 천 것들이 귀신의 조화를 부려 죄 없는 저를 모함하는 환술이옵니다. 그는 먼지투성이 바닥을 배밀이로 기어다니며 손발을 휘젓고 발악했으나 그의 목소리는 이미 극도의 공포에 질려 쇳소리가 나며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닥치지 못할까 명백한 증거가 하늘의 뜻으로 이리 밝혀졌건을 끝까지 요망한 혀를 놀리다니 저 극악무도한 놈을 당장 오라를 지워 하옥하고 그 죄상을 뼛속까지 엄히 다스리겠다. 사또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밧줄을 움켜쥔 포졸들이 사나운 사냥개처럼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칭칭 꽉 굵고 붉은 포승줄이 맹대행수의 살집 있는 몸뚱이를 가차없이 올가매며 파고들었으며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상주 땅의 상권을 쥐고 흔들며
남의 피눈물을 짜내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그의 헛된 발악은 거친 밧줄이 숨통을 조일수록 짐승의 추악한 비명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거 놔라 내 이놈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 뒤에 한양의 대감마님께서 버티고 계신 줄 모르느냐 말이다. 입에 거품을 물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맹대행수의 몸부림에도 포졸들은 자비 없이 그를 질질 끌고 옥사를 향해 내동댕이 쳤고 그의 절망적인 비명만이 관아의 높은 물루를 넘어 스산하게 불어오는 차가운 가을바람을 타고 허망하게 흩어져 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지켜보던 연화는 그제야 흙바닥에 얼굴을 깊이 묻은 채 지난 3년간 가슴 속에 시커멓게 타들어가며 참아왔던 뜨거운 피눈물을 아악 하는 짐승 같은 오열과 함께 토해내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통곡 소리가 맑은 가을 하늘 위로 맺힌 은빛 비단에 그림자 위로 하염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단상에 꼿꼿이 앉아 묵묵히 연화의 피 끓는 오열을 지켜보다가 이내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헛기침을 흠흠하며 동원을 짓누르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연화는 엎드린 채 고개를 들라 그의 장엄한 목소리가 서늘한 가을바람을 타고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자 연화는 흙투성이가 된 얼굴을 파르르 떨며 단상을 쳐다보았습니다. 본관이 맹대행수를 침국하고 비밀 장부와 밀서들을 낱낱이 조사한 바 10년 전 내 시댁인 상주 이씨 가문에 씌워졌던 영모의 누명은 저 탐욕스러운 자가 꾸며낸 모략임이 천하에 명백히 밝혀졌느니라. 사또가 호두나무 책상을 분노로 쾅 내리치자 숨죽이고 있던 백성들 사이에서 와 하는 환희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억울하게 몰락한 이씨 가문의 죄를 사면하고 맹대행수가 빼앗아 갔던 전답과 기와집 그리고 상단의 재물들을 원주인인 연화에게 남김없이 되돌려 줄 것을 명하노라. 더불어 맹대행수의 재산은 몰수되어 그동안 피해를 입은 상주의 상단 가문들에게 고루 돌아가게 되었으며 연화의 시집은 상주 명주 상단에 으뜸 자리를 마침내 되찾게 되었습니다. 판결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형방이 산더미처럼 쌓인 장부와 땅문서, 다발을 사박사박 들고 내려와 연화의 무릎 앞에 공손히 내려놓았습니다. 누렇게 빛바랜 문서 위로 연화의 뜨거운 눈물이 툭투둑 떨어졌고 그녀는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문서를 부여잡은 채 차가운 흙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엎드렸습니다. 사또 날이 이 은혜를 백골이 되어서도 잊지 않겠사옵니다. 목에서 피가 넘어오도록 외치는 그녀의 인사가 관아 담장을 넘어 메아리쳐 퍼져나갔습니다. 관아의 무거운 물루를 나서는 연화의 발걸음은 지난 3년간 어깨를 짓누르던 바위 덩어리를 벗어던진 듯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장터 어귀를 지나는 두 사람을 향해 백성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뛰어나와 따뜻한 덕담을 건넸으며 주모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옥수수를 연화의 치맛자락에 덥석 쥐어주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되찾은 옛 시댁의 기와집 대청마루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환한 은빛 가루를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깨끗하게 씻겨 새 옷을 입힌 초아를 곁에 앉히고 호롱불 아래에서 배틀 속에 함께 숨겨져 있던 시집의 마지막 비전 서책을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오래된 기름종이에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대청마루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연화는 한 장 한 장 지아비의 가르침이 빼곡히 적힌 글귀를 더듬으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을 넘기던 연화의 손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거기에는 비전이 아니라 지아비가 죽기 직전 떨리는 붓끝에
피를 묻혀 적은 단 한 줄의 글귀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읽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겨낸 것이요. 3년의 밤을 견딘 당신의 손끝이 내 목숨보다 귀한 증거였소. 부디 그 손으로 더는 눈물이 아닌 햇빛을 짜시오. 연화는 글귀 위에 얼굴을 묻은 채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어도 멈출 수 없는 눈물이 누렇게 빛바랜 종이 위로 뚝뚝 떨어져 번져나갔고, 지아비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자신의 손을 부여잡던 그 차갑고도 다정했던 감촉이 손끝에 생생하게 되살아나 그녀의 심장을 미친 듯이 쥐어짰습니다.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초아가 작은 손을 뻗어 연화의 젖은 손등을 꼭 잡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연화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어 초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아이의 뽀얀 얼굴은 눈부시게 고결해 보였으며, 연화는 굳은 살 박인 손끝으로 아이의 머리칼을 쓱쓱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메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초아야, 나는 이 상단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내 손은 이미 상했으니 실의 결을 잇는 내 귀와 손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연화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초아의 뺨 위로 툭 떨어졌고, 그녀는 아이의 두 손을 꼭 품은 채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초아야, 너를 이 상단의 첫 번째 장인으로 앉히겠다. 우리 함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주를 짜자꾸나. 부모를 잃고 장터를 떠돌며 어머니의 품만을 갈망하던 7살의 천재 꼬마는 난생 처음 자신의 재능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초아의 눈망울에서 눈물방울이 후두둑 쏟아져 내렸고, 아이는 대답 대신 연화의 따뜻한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흑흑흑 목 놓아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연화는 아이의 떨리는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다가 어느 순간 두 사람의 울음소리는 웃음으로 바뀌어 고요한 실곡마을의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가장 깊은 절망의 수렁에서 서로를 구원해 낸 두 사람은 세상 그 어떤 혈육보다도 끈끈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원망이 스며든 낡은 배틀의 처절한 삐걱거림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으나, 그 사소한 매개체가 맺어준 이들의 운명은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고 저 밤하늘의 보름달보다 더 환한 내일로 찬란하게 결실을 맺었으며, 어둠이 물러간 상주 땅의 새벽 하늘 위로는 희망찬 새로운 태양이 붉게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따뜻한 댓글 한마디도 부탁드립니다.